진짜 잘못됐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2026년 올해 급등기에 레버리지 ETF가 5월 27일부터 판매가 되면서 그게 지금 시장을 이렇게 왜곡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안 되면요, 다른 주식들은 더 내려요. HBM 가격, D램 가격 계속 오르고 있어요. 출하량 늘고 있고요. 수율 개선되고 있고 장기 공급 계약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장기적인 주가는 반드시 기업의 펀더멘탈이 결정합니다.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요즘 시장이 어렵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죠? 변동성이 이렇게 심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고 또 일주일 뒤, 2주 뒤가 아니라 1년 뒤, 2년 뒤 장기적인 수익률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가 방향성을 추정하는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체크보다는 시장 변동성 그걸 추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럴 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마음이 편한 투자, 약간은 시장 변동성하고 내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은 맞추면서 또 일정 부분은 초과 이익을 내려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좀 시장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왜 마음이 편하고 뭐 이렇게 마음 편한 투자? 말이 마음이 편한 투자지 지금 마음 편하신 분 한 분도 없죠. 그죠?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주가는 하루에 막 엄청나게 오르락 내리락 지금 원래 들어서만 그 사이드카? 그게 38번 발생했다 그래요. 제가 태어나서 원래 이전까지 경험했던 모든 사이드카의 숫자보다 원래 한 해 동안 일어난 사이드카가 더 많아요. IT 버블 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얼마나 많은 변동성이 그분님들에게 피곤함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투자자들은 극단으로 가요. 어떤 부류의 분들은 무조건 버티는 거고요. 아우, 나 이 좋은 기업 샀으니까 나 끝까지 버틸래.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냥 시장이 이렇구나라고 싹 비워버리는 거죠. 시장의 방향성, 변동성에 질려서 공포 속에서 매도하는 거죠. 특히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가들 매도가 많죠. 그죠? 극단이야, 극단. 나 싫어, 싫어 이러면서 다 팔아버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발 더 내려라, 더 내려라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다시는 주식 안 할래 그러면서 시장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주식을 계속 안 할까요? 다시 또 주식을 하게 될 겁니다. 언제 하게 되느냐? 와, 시장이 좋아졌어요. 코스피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수출이 잘 돼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이러면 그때 또 시장에 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은 무조건 버티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팔자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펀더멘탈과 수급 요인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적정 비중을 들고 그야말로 내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것들을 학습해 보고자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파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하나도 안 팔고 버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이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장을 존중하되 맹신하지 않고 기업을 믿되 맹목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지는 말아야죠. 그죠? 그 균형, 그러니까 시장도 존중하고 기업도 믿고 그 균형점 어딘가가 내 밤에 잠이 편히 올 수 있는 그런 비중? 그게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거고 기회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거고 감정의 쏠림이 줄어들면서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부를 늘려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래요.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만큼 지수를 예측하는 전문가가 많은 나라도 드물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MTS도 발달하고 또 SNS도 전 세계에서 아마 거의 얼리 어댑터들이 많기 때문에 SNS 뭐 이런 거에 엄청 뭐 많이 보급되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지수가 올라요, 내려요. 거기에 관심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수형 ETF, 그 다음에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투자 생태계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그거 진짜 잘못됐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고, 그 대신에 그 어딘가의 균형점에서 기업과 그 시향 사이의 균형점에서 우리가 자산을 꾸준히 운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준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해요. 코스피 지수 해마다 거의 지금 박스권을 벗어난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 트렌드를 만들고 있고, 코스피뿐이 아니라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대만 시장 다 그러고 있죠. 글로벌의 소위 발전된 나라들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또 대표 기업들은 또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이럴 때 이 강의의 목적은 아이고 나 주식시장 싫어 다 떠나는 것도 방지해드리고, 또 이럴 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어떤 특정 기업, 특정 섹터를 가지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 이것도 막자라는 게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우선 우리 시장의 그 문제점, 우리 시장의 구조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소수 대형주의 지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우리 그분들 소수 대형주 그러면 지금 특히 이제 올해 같은 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죠. 두 개 기업이 코스피 200 시가총액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코스피 200은 코스피에 상장된 전체 기업 중에 지수 영향력이 큰 200개 기업을 골라놓은 건데 200개 중에 1등, 2등이 60%야. 나머지 198개가 40%고. 그러니 소수 대형주? 소수 대형주도 아니야. 그냥 극단적으로 두 개 기업이 지수 영향력이 매우 커요. 그 다음에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수출 기업, 제조업, 반도체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걸핏하면 미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뭐 주가가 많이 올라도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오르느냐 마느냐에 따라 지수가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이제 결정적인 특징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거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당일 거래 참여도가 높다는 거예요.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가 아니야. 매일 매매하는 전체 거래 대금 중에 개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훨씬 넘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시장 참여도가 1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만 유독 기관 외국인보다 개인 참여도가 높은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많이 안 갖고 있어. 매일 샀다 팔았다. 주주로 사는 게 아니라 트레이더로 사는 사람들 비중이 무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 매매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 B2, 신용거래, 미수, 레버리지 이쪽 자금으로 이쪽 시장으로 자금이 빠르게 지금 쏠려가고 있어요. 지수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수급 충격이 시장 전체로 번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수출 잘하고 실적 좋으니까 PER이 4배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돈들이 그쪽으로 쏠렸죠. 쏠리면서 그냥 주식 사서 이렇게 재태원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들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고, 적정 비중을 들고 있으면 가만히 들고 있을 텐데 몰빵해요. 몰빵해서 하루에 들어가서 2% 먹기, 3% 먹기, 그걸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몰빵도 몰빵 정도가 아니라 레버리지 ETF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또 돈들이 엄청나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안 되면요, 다른 주식들은 더 내려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800대로 떨어졌죠. 그죠? 왜냐하면요, 이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요.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는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다 보니까 이 주식이 내리면 다른 주식은 더 겁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이 대한민국에 지금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2026년 올해 급등기에 레버리지 ETF가 5월 27일부터 판매가 되면서 그게 지금 시장을 이렇게 왜곡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1일 변동성의 2배를 추종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 5% 오르고 하루 5% 내리고 하루 5% 오르고 하루 5% 내리고 요걸 계속 반복하면 기준가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왜? 1일 변동성의 2배를 계속해서 추정하니까.
그래서 지수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30-40%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인버스 ETF는 가치가 0에 수렴할 정도로 그렇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레버리지 ETF의 특징이 일일 수익률의 변동성의 2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리밸런싱 하면서 기준가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은 단타형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오르면요, 운용사는 더 사야 돼요. 내리면은 더 팔 수밖에 없어. 일일 레버리지를 유지하려면 운용사는 장 마감에 가까워질수록 원래 갔어야 될 목표 노출 비중만큼을 맞추기 위해서 더 오르는 날은 더 사야 되고 내리는 날은 더 팔아야 돼요. 사고 파는데 세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래가 만들어지다 보면 결국은 장기 목표한 수익률을 안 가고 점점 더 기준가가 낮아져요. 우리나라에서 파급력이 커진 이유는 너무 짧은 시기에 개인 투자가들 돈이 몰려갔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일 매매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수 영향이 또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두 개 단일 종목 ETF만 이 변동성을 초래한 게 아니고 코덱스 200 지수형 ETF 그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코덱스 200이라는 게 지수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60%가 삼전하고 하이닉스니까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 주가에 인덱스 ETF도 영향을 막대하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뿐이 아니라 지수형 ETF의 인버스형 혹은 또 2배짜리 추종하는 이런 것들도 함께 영향을 미쳐서 전체 거래 대금의 75%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버스 ETF 혹은 또 레버리지 ETF 그쪽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오판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였을까? 우리 시장하고 그들 시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는 엔비디아가 시총이 1등이죠. 그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8%, 6%? 뭐 거기 왔다 갔다 그래요. 그죠? 애플하고 비슷해요. 애플하고 엔비디아를 그 두 개 회사는 전혀 이질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는 그 두 개 회사가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 종목 ETF를 만든다고 그러더라도 지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수 영향력이 무지 큰 데다가 한국 투자자의 거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당일 매매. 펀더멘탈 분석 안 해. 반응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또 모바일 인프라도 많이 갖춰져 있고 또 막 많은 SNS 커뮤니티가 있어요.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정보가 막 빠르게 반영되고 사람들은 그냥 오직 악재냐 호재냐 그것만 보고 호재다 그럼 들어가서 5%에 사서 8%에 팔고 나와야지 이런 식의 구조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기업의 얼굴을 보고 장기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돈 버는데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지나치게 짧아지니까 기업을 소유하는 행위가 변화에 반응하는 행위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의 투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금융당국이 간과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너무 집중적으로 두 종목 매매를 많이 하면서 당일에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가 영향을 주고 있는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 며칠의 주가가 오르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애널리스트도 문제가 있어. 애널리스트 분들도 기업을 분석하고 적정 밸류에이션을 글로벌 피어들하고 비교해서 분석해서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간다고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리고 또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게 이제 흔히 차트라고 그러죠. 차트가 이렇게 섰어. 서면 와 이거 계속 가나 보다. 21선 돌파해서 펀더멘탈 때문에 올라가고 밸류에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급이 차트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갈 것 같이 거기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문제다. 나는 반도체 좋아. 그럼 제가 반도체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요. 제가 막 반도체 몰빵하자고 제가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시장이 출렁거리면 어떨 때는 아이고 좀 비중도 좀 조절해야 돼요.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확증 편향에 너무 쌓여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유 중에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요. 신기하게도요. 뉴스 검색하다 호재성 뉴스만 귀에 쏙쏙 박혀요. 경고하는 목소리, 의심하는 목소리는 귀에 안 들어와요. 또요. 반대로요. 공포에 빠지면요. 나쁜 뉴스만 들려요.
주가가 레버리지 ETF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예를 들어 뭐 30% 빠졌다. 그러면 30% 빠졌으면 펀더멘탈 장기적으로 좋은 뉴스, 최태원 회장님 목소리 이런 건 하나도 안 들리고 무슨 얘기만 들리냐. 아이고 딥시크 저것처럼 카미가 어땠니, 메타가 뭐 입력 그거를 뭐 임대하는 이런 뉴스만 들린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행동경제학적으로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내렸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갑자기 30%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럼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 삼성전자는 5만 원부터 25만 원까지는 5배 올랐고 하이닉스는 예를 들어 18만 원부터 180만 원 10배 올랐잖아요. 펀더멘탈이 그만큼 변해서 올랐을까요? 예, 변해서 올랐어요. 이익이 그만큼 늘었어요.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이 주가는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은 더 싸졌어요. 이제 이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 늘리고 이럴 거예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28년까지 시가총액이 지금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4천억 달러 될 것 같고 4천억 달러를 전부 자사주 살지 모른다는 레포트도 나왔어요. 간밤에. 그러면 주가가 안 올라가고 못 빼겠죠, 그죠? 시총을 줄여버리니까. 지금 최근 한 달 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이 반토막 날 정도로 줄어들었느냐? 그것도 전혀 아니고요. 내년까지도 이익이 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떨어진 원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이 레버리지 ETF 때문이었다. 그리고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또 하이닉스 LDI도 상장했으니까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리밸런싱 수요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오른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32만 원, 3만 원까지 올랐을 정도, 예를 들어 30만 원까지 오르는 게 적정했었는데 레버리지 ETF가 한 10조 정도, 13조까지 한때 들어오면서 거기서 26조의 개인 수급이 쏠림이 생기면서 35만 원도 가고 그랬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에 오르지 말아야 될 게 한 15% 있었고 내리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또 15% 있어서 그래서 한 30%가 있는 거다. 기업이 그렇게 바뀐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악재가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 무엇이 펀더멘탈이고 무엇이 수급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펀더멘탈 HBM 가격, DRAM 가격 계속 오르고 있어요. 출하량 늘고 있고요. 수율 개선되고 있고 오늘 삼전자는 엔비디아의 V10 낸드 그거 공급하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또 파운드리 계약도 계속 늘고 있죠. 오픈 AI하고도 계약하고 계속 늘고 있어요. 장기 공급 계약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 설비 투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쓸데없이 올랐다가 쓸데없이 내리고 있는 것뿐이다. 그 다음 또 슈퍼사이클이나 많아 이거 얘기 많죠, 그죠? 그럼 재고, 신규 공급, 중국 증설 이런 것들, 고객 캐펙스, 가격 협상 이런 거 다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수급만 꼬여 있다. 심리적으로도 취약하죠, 그죠? 우리나라만 특히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증시가 전 세계 증시를 쥐락펴락 한다고 지금 계속 뉴스 외신에서 나오고 있고 로이타에도 블룸버그에도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디커플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분들 미국의 반도체 이만큼 안 내렸어요. 여전히 하이닉스 LDR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밸류에이션 격차가 아직 15%나 나고 있고 한국에 있는 보통주하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밸류에이션 격차는 PER 4배 대 5.8배 거의 40% 차이 나고 있어요. 심리만 바뀌었어요. 심리만. 커뮤니티 공포지수만 더 증가해 있고요. 자, 그러면 진짜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정말로 막 계속해서 계속 늘려야 될까? 그건 잠이 안 와. 비중이 잠잘 수 있을 편안한 비중이 아니면 공포에 휩싸여서 나중에 결정적일 때 매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비중으로 관리해야 된다. 기업에 대한 확신이 클수록 오히려 비중 상한을 정해야 되고요.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시간과 가격을 나눠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생활에 당장 필요한 자금 여기에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럴 때 적정한 현금 비중을 반드시 보유해야 돼요. 수급의 충격이 끝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지금 오늘 그 JP모건에서 뭐라고 오늘 얘기를 했냐면 드디어 극단적인 레버리지 B2의 수급의 해소 그게 해소되고 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래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수급 충격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이 틀린 것인지 늘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시장을 존중해야 됩니다. 시장을 존중한다는 것은 시장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내 계좌와 심리에 실제 영향을 미칠 만큼 얘가 영향력이 좀 있다. 특히 우리 시장은 수급 시장이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정말로 시장이 지금 극단적으로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그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공포에 질려서 다 매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적정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분석이 틀릴 가능성도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돼요. 가격은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가격만 보고 있으면 도저히 미치겠어. 이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실적하고 경쟁력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장기적인 주가는 반드시 기업의 펀더멘탈이 결정합니다. 오렌 버핏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주가는 단기에는 인기 투표하는 기계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고, 기업 가치에 수렴하는 저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 편한 투자의 실전 원칙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잠이 오는 비중만 보유한다.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자 그렇게 꼭 하고요. 하락장에서는 분석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의사결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비중을 강하게 보유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기업을 안 보고 가격을 보고 헷갈리는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석 달간 나눠서 편입하자. 그게 진짜 분할 매수자. 그렇게 해도 우리 고객님들 그런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시장의 저점을 알 수 없어요. 여러 번에 나눠서 해야 내려도 올라도 마음이 좀 편하죠. 그죠? 적정 비중을. 현금은요, 하락장에서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권리, 요거는 그분들 알고 계실 거고, 공포 속에서 매도하지 않을 심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중요하고요. 현금 비중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리더라도 그래 조금 더 내리면 내가 사면 될 거 아니야. 펀더멘탈 좋은 기업 내가 비중이 예를 들어 15%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 내가 진짜 3년자 5% 더 살 거야. 하이닉스 5% 더 살 거야. 혹은 또 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떤 주식이든 간에 나 더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팔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현금 비중이 없이 100%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중하게 삼전하고 하이닉스만 들고 있잖아요. 떨어지면요 공포를 못 견뎌요. 그분들 현금 꼭 가지고 계시길 바라고요. 현금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마음의 공포를 제거해 줍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가격 화면보다 실적, 수요, 경쟁력, 재무구조를 먼저 점검하시길 바래요. 그래야만이 주가만 보는 매도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전 그분들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 레버리지는 하더라도 진짜 정말로 지시할 만큼 그냥 폼으로 그 정도 아닌가. 또 하나 글로벌 자산 배분을 꼭 하시기를 바래요. 글로벌 자산 배분을 반드시 해야 마음이 편해요. 또 하나 계좌 확인 빈도를 좀 줄이세요. 이게 가능하려면 비중이 높지 않아야 돼. 비중이 높지 않으면 그분들 계좌 매일 안 열어봐요. 그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업은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니까 기업의 실적 발표는 분기별로 나오는데 계좌는 초 단위로, 틱 단위로 변하니까요. 그죠? 확인하는 주기를 좀 줄이면 근시안적인 손실 회피 성향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매도하시더라도 10% 하락해서 혹은 또 시장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매도했다가 아니라 고객 이탈, 경쟁력 훼손, 이익 추정의 하향 이것처럼 펀더멘탈 이유를 매도 사유로 좀 이렇게 투자 일기에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급락장에서 사용하는 10가지 체크리스트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의 핵심 제품 수요가 실제로 줄었는가? 안 줄었어. 그러면 적정 비중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는가? 안 줄었어. 그러면 적정 비중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 인증, 장기 계약, 가격 협상이 나빠졌는가? 아니야. 더 좋아지고 있어. 재고와 신규 공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요즘요. 재무구조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느냐? 아니에요. 돈 더 늘어나요, 지금. 하락이 ETF 환매, 선물, 신용 청산 등 수급 요인인가? 예, 그렇습니다. 원래 비중이 현재 비중이 원래 정한 상한을 넘겼는가? 아니라면 버텨볼 만하다는 거죠. 내 생활 자금이 급한 돈이 투자 자금에 들어가 있는가? 비투를 하고 있느냐? 아니라면 견딜만 하다. 내가 지금 파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없겠죠, 그죠? 공포에 질려서 파는 거겠죠, 그죠? 3년 뒤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펀더멘탈 변화가 있는 가격의 변화인지 수급이 만든 충격인지 그거 체크해 본다. 이 10개 질문 가운데 기업과 관련된 답은 그대로인데 수급과 비중만 문제가 있다면
기업을 버릴 게 아니라 비중을 좀 낮춰서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극심한 변동기에 우리 급임들께서 어떻게 멘탈을 케어하고 비중을 관리해야 되는지 조금 줄여도 돼요. 나중에 시장 안정될 때 비싸게 사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전술적 후퇴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병력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작은 손실은 감내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전쟁에서. 그래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수익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공포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마음을 편케 하는 거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요. 주식은 복권이 아니에요. 모든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는 거니까 이 심리에 좀 이렇게 편안함을 갖기 위해서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마음 편한 투자 10계명 이게 제가 하나 만든 거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시장은 존중하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비중 관리 해야 되겠죠? 기업은 믿되 맹신하지 않는다. 영원히 사랑할 필요 없어요. 기업이 변하면 주식 팔아야 돼요. 그분들 지금 진짜 삼전하고 하행서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소위 말해서 막말로 지금 떡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기업을 잘못 믿으면 안 돼요. 확신은 주가가 아니라 공부에서 주가를 보고 올라가네. 야 이거 진짜 가능하 보다 하지 말고 기업 공부에서 얻으시길 바라고요. 또 네 번째, 좋은 기업도 감당 가능한 비중만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 번에 예측하지 않고 시간을 나누어서 분할 하시고요. 현금을 보유하는 거는 100% 현금 보유. 그거는 진짜 삐뽀. 다시 산다니까요. 그분들. 현금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권, 마음의 안전장치다. 가격 하락과 펀더멘탈 훼손을 구분한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이해해서 이 수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은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수급에 대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극대화된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진단이 올바라야 처방도 올바르게 있는 거니까요. 그죠? 우리의 강점을 믿되 우리 시장이 정말 좋은 시장이고 한국의 펀더멘탈을 믿되 자산은 글로벌로 분산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좋은 기업과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만드시기 바래요. 자, 시장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지만 원칙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줄 거예요. 마음 편한 투자는 결국 원칙이 있는 투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단기 주가 몰라요. 그분들 단기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오렌 버핏도 나이가 90 몇 살 때 같을 때까지 자산 운용을 못했을 거고 그건 뭐 글로벌 그래서 막 뛰어난 월가의 영웅들 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당일 주가를 맞추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트레이딩 하려고 이렇게 주가를 매일 쳐다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마음 편한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부디 적정 비중으로 기업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그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또 끝없이 지수 예측하는 수많은 SNS가 넘쳐날 거예요. 우리 그분들은 지수 보지 마시고 기업을 보고 지수는 평균치니까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현명하신 그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